2025년 일본 교육부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 한자 교육을 대폭 줄이고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대한민국의 한글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언론들은 한자 포기 선언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전국에서 보수 단체들의 격렬한 반대 시위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한 사람만은 조용히 뉴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교육부 차관 하시모토 케이스케의 딸 하시모토 아야카였어요. 명문 카미사토 여고 전교 1등인 이 모범생이 학교에서 벌인 충격적인 행동 때문에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토의 명문 카미사토 여고에 다니는 하시모토 아야카입니다. 17년간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물리, 화학, 수학 모든 과목에서 최상위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저를 모범생이라고 부르셨고 친구들은 공부 기계라고 놀렸어요. 아버지는 교육부 차관이십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하는 것이 당연했어요. 100점이 아니면 안 되는 집안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1등을 했죠. 하지만 오늘 제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전국 물리 경시대회 시상식장이 웅장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카미사토 여고 교복을 입은 제가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평생 이런 자리에 익숙했던 저였는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부르며 금색 테두리가 화려한 상장을 건네주었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지는 고급 종이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장에 빼곡히 적힌 한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전교 1등만 해온 제가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바보가 된 기분이었어요. 마이크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수상 소감을 말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상장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뭔가 물리와 관련된 내용 같은데 정확히 무엇 때문에 상을 받았는지 말할 수 없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교 1등이 상장도 제대로 읽지 못한다니. 관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촉촉하게 맺혔어요. 겨우 한마디 뱉어냈지만 제 마음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17년 동안 쌓아온 자신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모래성이 파도에 휩쓸리듯 말이죠. 단상에서 내려오는 길,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공부를 잘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시험 문제 패턴만 외운 걸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께 상장을 보여드렸어요. 아버지는 교육부 차관이라 이런 상장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표정이 굳어지더니 실망감이 묻어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더 작아졌습니다. 언제나 자랑스러워해 주셨던 아버지의 그 표정을 본 적이 없어서 충격이 더 컸어요.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한자 사전을 펼쳤습니다. 상장 속 글자들을 하나씩 찾아봤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전국 고등학교 학생 물리 실험 경진 대회 최우수상. 이렇게 길고 복잡한 제목이었어요. 각 한자마다 음과 뜻이 달랐고 조합하면 또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암기였다는 걸, 진짜 이해하지 못한 채로 17년을 살아왔다는 걸 말이에요. 상장을 바라보며 자책했습니다. 이런 간단한 것도 읽지 못하는 제가 정말 우수한 학생일까요? 아니면 그냥 시험 기계였을까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복잡한 문자를 써야 할까? 더 쉬운 방법은 없을까? 밤이 깊어갈수록 생각은 꼬리를 물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의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곧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외할머니 나카무라 히사코가 병원 컴퓨터 앞에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86세인 할머니는 평소 건강하셨어요. 매주 시장에 나가시고 텃밭도 가꾸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갔다니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의식을 잃고 계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할머니가 진료 예약을 하려다가 컴퓨터 앞에서 쓰러지셨다는 거였습니다. 간호사가 보여준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입력하려던 환자들이 화면에 엉망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부터 주소까지 모든 글자가 틀렸어요. 할머니가 눈을 뜨신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병실 의자에서 잠들었다가 깨어났어요. 할머니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뭔가 불안해 보이셨어요. 저는 가져온 상장을 할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자랑스러운 손녀의 성과를 보시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할머니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할머니가 상장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충격이었어요. 할머니는 젊은 시절 서점에서 일하셨던 분입니다. 책을 좋아하시고 한자도 웬만큼 아시는 분이셨어요. 그런 할머니가 제 상장을 읽지 못하신다니. 간호사가 다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컴퓨터에 이름을 입력하려다가 한자 변환에서 계속 실패하셨대요. 같은 글자를 수십 번 지우고 다시 쓰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거죠.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쓰러지셨다고 했습니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에게 복잡한 한자 입력은 너무 큰 부담이었어요. 저는 할머니 손을 잡고 앉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평생 글과 함께 살아오신 할머니가 글자 때문에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요즘 글자들이 너무 복잡해서 헷갈린다고. 예전엔 쉬운 글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다 어려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문제가 저만이 아니었다는 걸. 할머니 세대부터 제 세대까지 모두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한자라는 벽 앞에서 말이죠. 병실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문자가 사람을 소외시키고 있구나. 지식의 상징이었던 글자가 오히려 장벽이 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며칠 더 입원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병문안을 갔어요. 할머니와 함께 있으면서 느꼈습니다. 두 세대가 같은 글자를 보면서도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퇴원하시는 날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병원에 혼자 오지 않겠다고. 글자가 무서워졌다고 하셨습니다. 86년을 살아오신 분이 글자를 무서워하신다니. 저는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글자가 사람을 가른다고. 복잡한 문자 체계가 디지털 시대에 더 큰 소외를 만들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해결책을 몰랐어요. 다만 이 문제가 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곧 놀라운 발견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말이에요. AI 동아리 시간에 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이 음성인식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계셨어요. 컴퓨터가 사람의 말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듣고 지나갔을 텐데 할머니 일 이후로는 달랐어요. 음소 기반 언어 처리라는 단어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소리를 가장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처리한다는 뜻이었어요. 복잡한 형태 문자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이 MIT 연구소 영상을 틀어주셨어요. 세계 각국의 문자 체계를 비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화면에 한글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어요. 하지만 교수가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4개 기본 문자로 수만 개의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이건 제가 AI 동아리에서 만들고 있는 음성인식 시스템과 똑같은 원리였어요. 소리를 기본 단위로 분해해서 조합하는 방식 말입니다. 영상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한 설명이 나왔어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과학적 문자라고 했습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5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가 21세기 AI 기술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니. 히라가나는 형태만 있는데 한글에는 체계적인 원리가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영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한글에 대해 더 찾아봤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한글은 배우기 쉽다고 했습니다. 외국인도 몇 시간이면 기본 원리를 터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어 히라가하나를 외우는 것보다 훨씬 간단했습니다. 타자 속도도 빨랐어요. 한글의 조합 방식 때문에 입력 효율이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한자 변환 과정이 없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정확성이었어요. 한글로 적으면 발음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였습니다. 읽는 사람이 헷갈릴 일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겪으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여기에 있구나. 복잡한 한자 대신 간단한 한글을 쓰면 되는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한글로 일기를 써봤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세 익숙해졌어요. 생각보다 훨씬 쉬웠습니다. 무엇보다 속도가 빨랐어요. 손목이 덜 아팠어요. 한자를 쓸 때는 복잡한 획 때문에 금세 손이 아팠는데 한글은 간단한 직선과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편했습니다. 읽기도 편했어요. 한번 보면 바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자처럼 뜻을 유추할 필요가 없었어요. 적힌 대로 읽으면 되는 거였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문자가 바로 우리가 찾던 답이구나. AI 시대에 딱 맞는 과학적 문자 체계였어요. 할머니 세대부터 제 세대까지 모두가 쉽게 쓸 수 있는 문자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론일 뿐이었어요.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 기회가 찾아왔어요. 연극부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말입니다. 연극부 공연 하루 전,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학교 축제 메인 무대에서 공연할 연극 대본이 모두 깨져버렸어요. 프린터 한자 폰트에 오류가 생겨서 글자들이 네모박스로 나왔습니다. 배우들은 대본을 읽을 수 없었어요. 연극부 부장 사쿠라가 울상이 되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AI 동아리에서 컴퓨터를 잘 다룬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폰트 복구는 불가능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가 공연 시간이었어요. 새로 인쇄할 시간도, 한자를 손으로 쓸 시간도 없었습니다. 연극부 아이들이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번뜩 떠올랐습니다. 한글을 써보면 어떨까? 대본을 다시 읽어보니 내용은 간단했어요. 고등학생들의 우정 이야기였습니다. 복잡한 한자 단어들을 한글로 바꿔 쓸 수 있었어요. 저는 밤새 대본을 다시 썼습니다. 한자어를 한글로 풀어쓰고 어려운 표현을 쉽게 바꿨어요. 뜻은 그대로 살리면서 훨씬 읽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배우들에게 새 대본을 나눠줬어요. 처음엔 이상하게 봤습니다. 한글로 된 대본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읽어보더니 표정이 밝아졌어요. 연습 시간이 훨씬 줄었습니다. 한글로 적힌 대사는 한 번만 봐도 바로 외워졌어요. 발음도 정확했습니다. 배우들이 놀라워했어요. 특히 1학년 유미가 감탄했습니다. 평소 대사 외우기를 어려워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한글 대본은 적힌 대로 읽기만 하면 되니까 실수할 일이 없었습니다. 공연 시간이 되었어요. 강당에 500명이 넘는 관중이 모였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많이 오셨어요. 외국인 교환학생들도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막이 올랐습니다. 배우들이 무대에 등장했어요. 첫 대사가 나왔는데 발음이 또렷했습니다. 관중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연극이 진행될수록 관중들의 반응이 뜨거워졌습니다. 대사 하나하나가 명확하게 들렸어요. 한글로 적힌 대본 덕분에 배우들의 발음이 완벽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장면에서 관중들이 울었어요. 주인공이 친구를 위해 희생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대사의 감정이 그대로 전달되었어요. 공연이 끝났을 때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관중들이 환호했어요. 연극부 아이들이 무대에서 인사를 할 때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공연 후 관객들이 몰려왔어요. 특히 외국인 교환학생 마크가 저를 찾았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한글로 적힌 대사 덕분에 처음으로 일본 연극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영어권 학생인 마크도 한글의 음성 체계를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발음이 명확하니까 외국인도 쉽게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놀라워하셨어요. 평소 연극을 보면서 졸던 분들이 오늘은 끝까지 집중해서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대사가 선명하게 들렸다는 거였어요. 연극부 부장 사쿠라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덕분에 최고의 공연을 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다른 부원들도 고마워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한글이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는 걸. 소통의 달이었습니다. 무대의 위기를 구한 건 복잡한 한자가 아니라
간단한 24개 기호였어요. 발음 명료성, 학습 용이성, 실전 활용력. 한글은 이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실험을 해볼 때가 왔어요. AI 동아리에서 타자 실험을 했습니다. 연극 성공 후 동아리 친구들이 한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정말 빠른지 확인해 보자고 했습니다. 타자 속도 측정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비교해 봤어요. 실험은 간단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일본어와 한글로 입력해 보는 거였어요. 참가자는 동아리 회원 10명이었습니다. 모두 평소 타자를 잘 치는 아이들이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글 입력이 일본어보다 평균 30% 빨랐어요. 한자 변환 과정이 없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실수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1학년 노조미의 반응이었어요. 그 아이는 난독증이 있어서 평소 글 읽기를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한글은 달랐어요. 노조미가 한글로 쓰인 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더듬거렸지만 점점 유창해졌어요. 복잡한 한자 모양 때문에 헷갈리던 게 사라졌습니다. 음성 기호 체계라서 그런지 소리와 글자가 일치했어요. 노조미가 읽으면서 점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표정이 밝아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30분 후 노조미가 한 문단을 완벽하게 읽어냈습니다. 처음으로 막힘없이 글을 읽은 거였어요. 동아리 친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노조미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달려갔어요. 노조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글자가 무섭지 않았다고. 지금까지 글자를 볼 때마다 머리가 아팠는데 한글은 편했다고 했어요. 동아리 친구들도 울컥했습니다. 평소 노조미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시험 때마다 문제를 끝까지 못 읽어서 속상해하는 모습을 봤었어요. 선배 다이키가 말했습니다. 한글이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한 문자구나. 배제하지 않는 문자라고. 지식의 문턱을 낮춰주는 도구라고 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글자를 무서워하셨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나이나 학습 능력에 상관없이 누구든 쉽게 배울 수 있었어요. 실험 결과를 정리하면서 확신했습니다. 한글은 약자를 위해 설계된 최초의 문자라고. 50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들 때부터 백성들이 쉽게 배우라고 했다잖아요. 동아리 친구들과 토론했습니다. 이 결과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했어요. 특히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한글 사용을 금지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교육부 정책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진행해야 할까? 노조미의 환한 웃음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 아이가 처음으로 글자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의 표정 말이에요. 결정했습니다. 계속하기로.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소중한 발견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한글은 모든 사람의 권리였습니다. 하지만 곧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학교의 강력한 금지 조치가 시작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될 날도 다가오고 있었어요. 학교에 한글 금지령이 떨어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조회 시간, 교장 선생님이 엄숙한 표정으로 발표하셨어요. 학교 내 한글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 교육 정책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하셨어요. 복도에 붙어있던 한글 포스터들이 모두 철거되었습니다. 연극부 공연 후 학생들이 만든 한글 학습 자료들도 사라졌어요. 심지어 노트 검사까지 시작했습니다. 제 책상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한자로 배신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AI 동아리 친구들이 위축되었어요. 노조미는 다시 책 읽기를 포기했습니다. 겨우 자신감을 찾았던 아이가 다시 움츠러들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는 몇몇 친구들과 비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무지개 자모회였어요. 한글의 24개 자모를 상징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방과 후 빈 교실에서 몰래 모였어요. 한글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고 간단한 문장을 만들어봤어요. 금지당할수록 더 절실해졌습니다. 선생님들의 감시가 심해졌어요. 수업 중에도 노트를 검사했습니다. 한글이 적힌 걸 발견하면 즉시 몰수했어요. 마치 금서를 단속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가 학교에서 연락을 받으신 거였습니다. 딸이 한글을 퍼뜨리고 있다는 신고였어요. 그날 밤 아버지와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아버지는 교육부 차관으로서 정책을 지켜야 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효율적인지, 할머니와 노조미가 어떻게 변했는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정답을 가르쳐 주셨지만 한글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신다는 걸 오히려 제가 더 많이 알고 있었어요. 무지개 자모회는 계속 모였습니다. 멤버도 늘어났어요. 연극부 사쿠라, AI 동아리 다이키, 그리고 용기를 낸 노조미까지 모두 12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글 교재를 만들었어요. 손으로 직접 그린 자모표와 연습 문제들이었습니다. 복사기를 못 쓰니까 일일이 손으로 베껴 썼어요. 교재를 다른 학생들에게 몰래 나눠줬습니다. 특히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찾아갔어요. 한글을 배우면 공부가 쉬워진다고 말했습니다. 반응이 뜨거웠어요. 며칠 만에 10명이 넘는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모두 비밀리에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마치 지하 조직 같았습니다. 하지만 들킬 위험도 커졌어요. 어느 날 교무실에 불려갔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제 가방을 뒤지셨어요. 한글 교재가 나왔을 때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부모님께 연락이 갔어요.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무지개 자모회 친구들이 저를 지지해줬습니다. 함께 벌을 받겠다고 했어요. 노조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글 덕분에 처음으로 책을 좋아하게 됐다고.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할 수 없다고. 이제는 당당하게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한글의 가치를 알려야 했습니다. 시민 발표회를 계획했어요. 학교 밖에서 공개적으로 한글의 우수성을 발표하는 거였습니다. 위험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억압은 저항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한글 금지령이 오히려 더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지식 해방 운동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교토 타워 앞 광장에서 역사적인 발표회가 열리는 날 말입니다. 교토 타워 앞 광장에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나 올까 걱정했는데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오셨어요. 제가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섰어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 설명했어요. AI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특히 IT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음성 인식과 자연어 처리에서 한글의 장점을 이해하신 거였어요. 두 번째는 다이키가 나왔습니다. 타자 실험 결과를 발표했어요. 한글이 일본어보다 30% 빠르다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관중들이 놀라는 소리를 냈어요. 세 번째는 사쿠라였습니다. 연극 무대에서 한글이 어떻게 위기를 구했는지 이야기했어요. 발음 명료성과 학습 용이성에 대해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노조미였어요. 제일 중요한 발표였습니다. 난독증을 앓던 아이가 한글을 통해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이 문자가 나를 다시 사람답게 만들었다고, 처음으로 글자를 무서워하지 않게 됐다고 했어요. 책을 읽는 즐거움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노조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관중들도 숙연해졌어요. 이어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엔 조용했다가 점점 커졌습니다. 관중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글을 어디서 배울 수 있냐고, 교재는 어떻게 구하냐고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셨어요. 발표회가 끝난 후에도 사람들이 떠나지 않았어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한글 학습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그때 뒤편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오늘 발표를 다 듣고 처음으로 한글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눈물을 닦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딸이 옳았다고. 교육부 차관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자랑스럽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교토 타워 앞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소통의 달이라는 걸, 국경을 넘어선 인간 회복의 열쇠라는 걸 말이에요. 배우는 건 권리입니다. 문자가 그 권리를 막아서는 안 돼요. 한글은 모든 사람에게 그 권리를 되돌려주는 문자였습니다. 카미사토 여고에 한글 수업이 정식으로 개설되었습니다. 시민 발표회 이후 모든 게 바뀌었어요. 교육부에서 방침을 수정했습니다. 한글을 선택 과목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했어요. 아버지가 내부에서 설득하셨던 결과였습니다. 학교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글 금지령이 철회되었습니다. 오히려 교장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셨어요. 혁신적인 교육으로 학교 명성을 높이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첫 한글 수업에 30명이 신청했어요.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교실이 부족해서 강당을 빌려야 했어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골고루 섞여 있었습니다. 한글 수업은 대성공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금세 자모를 익혔어요. 특히 발음 체계를 이해하고 나니 모든 게 쉬워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간단한 문장을 쓸 수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노점이었습니다. 한글로 쓰인 책을 술술 읽기 시작했어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발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로를 바꾸기로 한 거예요. 원래는 물리학과에 진학하려고 했는데 서울대 국문학과로 바꿨습니다.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정말 확신하느냐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필요해서 배운 문자가 이제 제가 전할 공부가 됐다고. 이보다 확실한 길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도 지지해 주셨어요. 딸이 찾은 진짜 꿈이라고 하시면서 성적이나 안정성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한글 관련 활동을 더 늘렸어요. 지역 도서관에서 한글 교실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오셨어요. 디지털 소외 해결에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외할머니 히사코도 수강생이 되셨어요. 86세에 새로운 문자를 배우신 거였습니다. 처음엔 어려워하셨지만 점점 익숙해지셨어요. 한 달 후 할머니가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한글로 쓰인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날씨 좋다. 책 많이 읽어라. 간단한 문장이지만 감동이었어요. 졸업식 날 교장 선생님이 축사에서 말씀하셨어요. 카미사토 여고가 한글 교육의 선구자가 됐다고. 다른 학교들도 벤치마킹하러 온다고 하셨습니다. 졸업장을 받을 때 생각했어요. 1년 전 물리 상장을 읽지 못해 당황했던 제가 이제는 달라졌다고. 문자의 진짜 의미를 아는 사람이 됐다고 말이에요.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창제 정신부터 현대 언어학까지 모든 것을 배우고 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글이 단순히 한국만의 문자가 아니라고. 인류 공통의 자산이라고 하셨습니다. 문자 소외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라고 강조하셨어요. 일본에서도 변화가 계속되고 있어요. 카미사토 여고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한글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한국에 방문하셨을 때 말씀하셨어요. 일본 교육 정책이 서서히 바뀌고 있다고. 문자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글은 그저 문자가 아닙니다. 소리를 담는 그릇이자 세대를 잇는 다리예요. 국경 너머의 손을 잡아주는 연결선이기도 합니다. 500년 전 세종대왕이 꿈꾸셨던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우는 문자가 21세기에 실현되고 있어요. AI 시대에 더욱 빛나는 과학적 문자로 말이에요. 저는 그 꿈의 전달자가 되고 싶습니다. 한글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문자 소외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